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결혼한 지 8년 차, 경기도 광명에 살고 있고 남편 민준과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시댁은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을 부치며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했고 시아버지는 지난 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상석이 텅 빈 느낌이 짙었습니다. 장손인 시동생 민호와 시누이 지연, 사촌 올케들까지 모여 여느 때처럼 북적였지만 마음 한쪽이 이유 없이 서늘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랍을 자주 확인하던 시어머니의 동작, 안방 문을 닫을 때마다 확인하는 시누이의 눈빛, 작은 방에 들락거리는 사촌 올케의 발소리가 이상하게 겹쳤습니다. 추석상 차림이 끝나고 합동절을 올린 뒤 유산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한 번씩 쓰다듬는 버릇을 보면서 저는 왜인지 긴 하루가 간단히 끝나지 않으리라 직감했습니다. 명절 모임은 겉으로 화기애애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발을 부딪히는 기척처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낯선 방문이 눌릴 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기분이 들었고 그 초인종이 언젠가 우리 집 평온을 깨트릴 신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흩어진 뒤에도 저는 거실 조명을 끄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 쓰레기 봉투까지 차분히 묶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이 뚜렷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장남이지만 회사 구조 조정 여파로 연봉이 줄었고 시동생 민호는 스타트업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시누이 지연은 간호사로 야무지게 벌지만 결혼은 미뤄둔 채 모아둔 돈을 주식에 절반 넘게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촌 올케는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이 늘었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문상객이 끊긴 장례 마지막 날, 누군가 현금을 담은 봉투를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서 맴돌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 정리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시며 볼펜 잉크를 자주 바꾸셨는데 그 볼펜이 언제나 같은 서랍 칸에만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유산 이야기는 법무사와 일정 잡는다는 말만 오갔고 유언장이 노트 필기와 인쇄본이 섞인 형태라는 풍문도 돌았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가 해주던 말, 돈이 얽히면 정이 먼저 새나간다는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사촌들 단톡방에 밤늦게까지 말줄임표가 이어졌고 누가 먼저 꺼내진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궁금해한다는 기운이 공유됐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며 휴대폰 화면에 뜨는 미확인 메시지, 미리 보기들을 일부러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는 순간부터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조는 생각보다 소박한 조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장롱 안쪽 선반 모서리에 얇은 비닐 파일이 삐져 있었고 투명한 표면, 너머로 공증인의 관인이 찍힌 종이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서랍 깊숙이 들어간 흰 봉투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날짜 옆에 작은 별표 표시가 2번 겹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시동생과 나눈 이체 알림이 반복됐고 메모에는 가계약, 반환, 정리 같은 단어가 들쑥날쑥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자석에 고지서와 함께 붙여둔 법무사 명함 뒷면을 뒤집어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명함 구석에 연필로 시간대가 적혀 있었고 같은 시간대가 남편의 캘린더에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경비실 우편함 앞에서 사촌 올케가 택배 봉투를 확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봉투 표면의 송장에는 발신인이 법무사 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수취인의 이름은 시어머니로 적혀 있었지만 연락처는 사촌 올케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우연처럼 겹치는 숫자들이 불협화음을 만드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 소파 틈에서 영수증이 한 장 나왔고 항목에는 컬러북사 12장, 제본 한 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성경책 사이 얇은 금속 책갈피가 자리를 옮긴 흔적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멀쩡해 보였지만 결과만 빼고 모든 절차가 이미 끝나 버린 듯한 기시감이 밀려왔습니다. 사건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터졌습니다. 추석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시동생 민호가 문서위조 밑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통지서를 남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언장 사본 위조와 장례 기간 현금 봉투 유용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시누이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채 주방 수전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는 평범한 오후 일정표를 바라보며 일상의 궤도가 한순간 비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려 애썼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일정을 잡는 동안 저는 진술 요령과 가족 동반자 역할에 대해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시동생 변호를 맡을 여력이 우리 집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혐의 목록을 읽다 보니 너무 많은 부분이 미리 준비된 퍼즐처럼 억지로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증 날짜와 복사 영수증 날짜, 송장 배송 시간대가 오히려 지나치게 깔끔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실패를 두려워해 모든 조각을 과하게 정리해 놓은 듯한 정돈감이 이상하게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저는 제 표정이 낯설 만큼 단단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균열은 관계를 타고 퍼졌습니다. 사촌들은 연락을 줄였고 시누이는 가족 단톡방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챙겨 보내면서도 현관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서성였고 남편은 야근을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탁 위 소금통과 후추통의 위치를 일부러 바꿔두며 사소한 질서라도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감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이 숙제를 봐주다 보면 문득 문장 사이사이에 유언, 상속, 공증 같은 단어가 끼어드는 것을 느꼈고 그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변호사는 초점 흐림과 시간대 정합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책임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민호를 탓했고 누군가는 시어머니의 관리 부주의를 지적했으며 또 누군가는 장남인 남편의 소극성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균형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사실과 의심을 분리하고 분노와 슬픔을 분리하고 가족과 사건을 분리하는 제 나름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사건의 타임라인을 노트에 옮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순서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유언장 공증 날짜와 동일한 날. 근처 복사업체에서 제본 한 건과 컬러 복사 12장 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 둘째, 그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 발신 택배가 시어머니 명의로 발송되었으나 수취 연락처는 사촌 올케의 번호였습니다. 셋째, 장례 마지막 밤 경비실 방문자 기록에는 밤 10시 37분 시누이가 우편함을 확인한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넷째, 시어머니 방 성경책 사이 금속 책갈피는 평소와 다른 페이지에 끼워져 있었고 그 페이지는 상속분과 유류분을 설명하는 인쇄물이 끼워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다섯째, 경찰이 확보했다는 민호의 복사본 파일에는 프린터 드라이버 기록이 남지 않았고 대신 집안 공용 프린터의 이력에 미완성 인쇄가 여러 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섯째, 시어머니 서랍에서 발견된 볼펜은 두 종류의 잉크가 섞여 있었고 잉크 교체 시점이 공증 날짜보다 뒤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빚에 쫓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렇게 정교한 시간대를 설계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민호의 약점을 활용해 가장 그럴듯한 범인으로 보이게 만든 듯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택배 송장 사진을 확대해 바코드 하단의 지점 코드를 확인했고 그 지점이 시어머니 단골 미용실 골목이라는 사실을 적어두었습니다. 반전은 조용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프린터 이력과 경비실 로그, 택배 지점 CCTV를 연결하자 택배 접수대에 선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사촌 올케의 번호를 연락처로 적어두었고 이후 사촌 올케에게 봉투를 대신 받아 달라 부탁한 뒤 자신이 직접 가져갔습니다. 성경책 속 책갈피는 원본 유언장을 꺼낸 흔적을 감추기 위해 옮겨두었고 복사 영수증 날짜는 공증 전후를 깔끔하게 맞추려는 의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 내용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의 상속분을 제한하는 추가 합의서를 가족회의에서 관철시키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호가 빚에 쫓기는 상황을 핑계로 삼으면 다른 형제들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민호를 먼저 의심받게 하는 장치를 깔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과한 정돈감의 정체가 그제야 뜻을 갖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삐끗했고 예정에 없던 체포 통지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위조 미수와 무고 혐의 가능성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고 민호에 대한 혐의는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안도로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거실에 앉아 한동안 손을 모았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만든 결과물 앞에서 우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후일담은 상처를 핥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모임은 한동안 중단됐고 시어머니는 상담센터를 다니며 편지로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민호는 채무조정 절차를 시작했고 남편은 회사를 옮기며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신우이는 가족 단톡방에 상속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며 감정이 아닌 제도와 절차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정리해 시간대, 행위, 근거를 표로 만들었고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분쟁을 최소화할 조정안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는 어른의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가족 재정 수업을 듣고 저희 부부는 상속과 증여, 유류분에 대해 기초부터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공적인 자리에서 먼저 만나기로 했고 향후 유산 문제는 가족회의 녹취와 서면 합의로만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제 몫의 감정도 정리했습니다. 상처를 핑계로 관계를 끊지 않되 사실을 흐리며 덮지도 않겠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기록하고 확인하고 공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식탁을 마주할 때 투명함이 서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에티켓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끝까지 하렵니다.